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를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는 테라데이터가 조인하기 전이었었어요. 테라데이터 정확하게 조인한 거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분명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한 3번, 4시간 정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직급에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일했다고 그래 하시는 거죠.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제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한 얘기기도 하고 그런 거를 그냥 재미없는 얘기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냥 어네스트하게 그렇게 얘기를 드려볼까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좀 참으시고 이거는 뭐냐 말이죠. 또 제 얘기도 한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전작과예요. 그리고 전작과고 그리고 항상 마이너 그러니까 부전공을 수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제가 보니까 대학원 과정에 학부 때는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었고 그러다가 대학원 때서야지 수학이 재미있어가지고서 대학원 때 정규 과목으로 수학을 들은 거 보니까 4-5개가 돼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학하고 전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은 컴사이 그러니까 전산학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박사학 과정만 전산학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는 전자 중에서도 신호 처리, 레이더 이런 거 있어요. 재미없는 거요. 예, 그런 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받게 됐냐면 20대였었는데 사이언스 픽션에서 저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할이에요. 할 9000. 여러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스탠리 쿠브릭이 영화도 했었었고 원래 소설은 아서 C 클라크예요. 예, 거기에서 완전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걔는 진짜 의식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게 할이었고 또 한 가지 그때 봤었던 또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것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지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저기 골 때리는 저 소설인 게 인류가 지금부터 한 몇만 년 후에 전 은하계에 쫙 퍼져 있어요. 인류의 숫자가 수십억이 아니라 수십조가 되는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셸든이었었나?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해보니까 앞으로 2만 년 후에 인류가 이렇게 절멸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갈 거래요. 이 문명이.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더라도 씨앗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터미너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중에 암흑기가 자기가 그런 거를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암흑기가 몇만 년이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은 한 1000년 이내, 1000년인가 몇천 년 이내 다시 인류가 회복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관심은 뭐냐면 저걸 어떻게 몇만 년 뒤를 예측을 해?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네. 이게 저 파운데이션 저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 때 그걸 보고 나가지고 제 또 인생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신호처리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막 신호 이런 걸 하면서 배웠었던 것이 에스티메이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레이더 하자는 사람과 다 하셔야 돼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그때 전까지는 저는 전작과에서만 배우는 줄 알았어요. 전작과에서 파퓰리스 책이라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전작과에서는 딱 이렇게 전작과 과목이 꼭 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이렇게 남자들만 있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쫙 있다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그때 아마 스토프 교수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수학과에서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수학과에서 가봤더니 한 10몇 명 딱 남짓하는데 한쪽에는 커피가 딱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와, 전작과하고 수학과는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구나.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학생들도 있고 백인 여학생이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많은 그런 우리 이쪽에는요. 똑같은 것만 하더라도 어떤 건 수학과 어떤 거는 뭐죠? 전자과 어떤 데서 막 기획과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겹쳐요. 가령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소설 보면서 했던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내가 만약에 모델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역사 발전에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확률 변수를 모색해보자. 오케이.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하게 되면은 앞에 있었던 게 코즈고 그 뒤에 있었던 것이 이제 되는가 코즈할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종속성이 되죠. 시간상 종속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도 생기고 인플루언스도 생기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당시에 막 그때가 한 85년도였나? 그 당시가 이제 막 베이전 네트워크가 유행했었어요. 주데아 펄. 네. 그리고 이제 필리프 네트워크도 그 당시에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만 논문 많이 봤거든요. 그 당시에 또 MC가 막 나왔을 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가지고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이론적이죠. 그러니까 베이전 구조 자체가 그 뭐 하나의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자기 시스템으로 엮여 있고 뭐 황당한 저가 되겠지만 야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론적 굉장히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전과를 해가지고 야 이걸 제대로 하게 되려면 뭘 해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머신러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오늘 얘기가 데이터 사이언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해킹 스킬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매스 앤 스태츠가 있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머신러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게 전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랬어가지고 또 뭐 옛날 얘기지만 제가 이제 솔직하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awesome nerd 이건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냐 그럴 때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 아까도 오라클에서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curiosity하고 그리고 tenacity 그거는요 데이터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자질이에요. 인간으로서. 제 생각을 할 때는요. 당연하죠 그거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스킬도 필요하죠. 스킬도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SAS나 R로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뭐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이고 수학과 통계를 잘 모르는 나는 그러면 나는 테크니션이냐 오퍼레이터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거기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의가 그렇게 돼 있다면요. who am I? 또 그렇게 하죠. 또 이건 또 제가 처음에 박사 과정이 88년도 그때쯤 했었던 건데 소나 프로세싱이었어요. 바닷속에 엄청나게 많은 신호와 온갖 정보를 종합해서 진짜 골 때리는 수학적 분석이에요. 신호 처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분석과 기계학습에서 잠수함 찾기 하는데 그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공이 뭐였었는지. 왜냐면 소나나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이 하다못해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사랑하는 소리까지 들려요. 별 희한한 소리 그리고 이제 온갖 바다 밑평의 지표면의 그 모양새 그리고 바다의 뭐라죠 이렇게 서머클라인이라고 써요.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바다에도 물속에 층이 있어요. 그럴 때 온갖 형태의 반사 그런 데서 열심히 숨고 이렇게 기만하려고 하는 잠수함 찾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돈도 무지무지하게 써요. 무지무지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데이터도 무지 많고요. 거기에 온갖 신호 처리와 거기에 뭐 온갖 것 다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분류가 들어가요. 분류와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가죠. 뭐 그때의 빌리프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도 썼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ONR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스톰 써가지고서 하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3V, 빅데이터 그리고 빅 머신러닝, 빅이 뭔지 모르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죠.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문제.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화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냐. 이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디파이너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하려고 들고.
다시 이제 머신러닝은 또 뭐냐? 사실은 저도 사실 그래요. 요 정의는 이게 아마 비숍인가 누군가 했었죠. 그 양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 인공지능 분야예요. 한 분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해서 학습이죠.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시스템 알고리즘 연구 개발. 이 머신러닝과 제 친구들, 그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머신러닝이나 AI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 그랬으면 저는 제 논문 토픽이 제 첫 번째 논문 토픽 의식이었어요. 의식. 그러니까 패턴에서 심볼이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그 과정이었었는데 그거 하다가 1년 만에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또 딴 가라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듣고 어떤 친구는 이걸 계속했던 친구도 있고 이런 쪽을. 궁극적인 건 이렇게 우리가 그 가상의 질문을 해봐요. 의식 같은 건 너무 어려우니까 뭐 그래도 야 그러면 너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보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보다도 더 나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현재 것보다 더 나은 거. 그러니까는 그게 머신러닝은 그야 물론 조금씩 웨이트를 변화시켜가 하지만 디터미니스틱. 되겠냐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머신러닝들도 벌써 30년 전이니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왓슨이죠. 왓슨이 미국의 그 이 퀴즈쇼 거기에서 그 전년도 2명을 제끼고 1등 먹었던 거.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작년이었나 금년이었나 완전 자율 비행기죠. 사람이 그 조종하는 게 아닌 사람이 뭐 리모트 컨트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루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저거고 최근에는 보니까는 비행기가 그 항공모함에서 그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서 떴고 항공모함에 다른 비행기가 있는 와중에 착륙했어요. 자기가 리모트 컨트롤하지 않고 저거 딱 들으면서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야 저런 녀석한테 맞아 죽으면 참 기분 나쁘겠다는 생각은 참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할 때 이제 저런 컨트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 자율 비행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는 컨셉트, 태스크를 컨셉추얼하게 어떻게 그거를 제공할 거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컴퓨터 비전이나 그밖에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인공지능에서 속하고 머신러닝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에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책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책에는 거의 한 40%, 한 40%까지 할까랑도 옛날로 말하자면은 머신러닝 쪽에 있는 것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쪽이. 그냥 물론 이제 심볼릭 쪽도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 어떻게 학습하나?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거꾸로 뒤집어 해가지고 제가 했었던 것들입니다. 다 이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가령 첫 번째 거는 그 유명한 그 전작가들이 많이 보는 것인데, 뭐 probability, random variable, stochastic process. 저 책이 두껍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작가 대학원에서는 stochastic process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패턴 인식. 옛날에 그 머신러닝이나 이것들은 패턴 인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패턴 인식은 전작가에서도 많이 하고 다른 쪽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거는 이제 estimation, prediction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통계학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첫날에 크레마 라우와 바운드 배우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계속해서 sufficient statistics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 저것이 1권, 2권, 3권, 4권까지 있어요. 저 책이요. 4권까지 있고 저거는 이제 레이더 같은 거나 소나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저거 하다가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죠. 그렇게 되고 저것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즘에 유명한 AI 책이고 그리고 요쪽 또 실무 처리가 또 생각 외로 타임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무 처리가. 스태티스티컬 신호 처리가 타임 시리즈랑 어찌 보면 거의 같아요. 내가 볼 때요. 타임 시리즈는 주로 이렇게 타임 시리즈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전작가에서 신호 처리, 신호 처리가 뭐 신호 처리 때문에 요즘 통신이 다 있죠. 그런 것들,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FFT 도메인 아니면 HMM, 그냥 아리마 같은 것도 배우지만은 그냥 막바로 그냥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그냥 스토캐스틱 이렇게 쭉 나가고 하는 것들.
저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에스티메이션 할 때 같이 하죠. 컴퓨터 비전. 저거는 약간 아리까리한 분야인데 저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요즘에 딥러닝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죠. 예. 딥러닝하고 굉장히 좀 이따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 티어리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했었던 과목 중에 과목이고 제가 적으셨는데 끝내 저것으로서 잘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포기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런 걸 받아요. 이게 딱 전부 다 이론이 아니냐고요. 저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제가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책에 없는 것들도 실제 쓰이거든요. 예, 책에 저런 교과서에 나올 정도쯤만 되게 되면 저거는 에스타블리시가 된 거예요. 예, 저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안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책에 안 나와요. 하도 포프런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그 칼날에 서 있는 것들이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 책에 나오게 되려면 웬만큼 리거러스 해야 돼요. 프루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감은 있지만 프루프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학에서요. 제가 했었던 80년대에 했었던 신호철이나 이런 것들은 앙상블 같은 거 썼고 베이지안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감은 있고 이걸 하지만 그 프루프나 하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We don't get no respect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때는 어떤 그쪽에 있던 애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웬만큼 논문이 돼가지고 또 논문도 못 내, 그런 쪽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쓰인다?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쓰여요. 다만 이거 안 쓰고 저거 순수하게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하는 게 그게 안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로우 레벨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 기계학습은요, 이거는 좀 약간 좀 그 편견이 아니라 지금 제가 했던 것이 모든 기계학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의 짧은 이것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요. 네,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주로 분석이 후처리예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리포트를 제너레이트하고 인사이트를 하는 건데, 가령 잠수함 찾기에서 소나 같은 거 할 때요. 그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서 그때가 대원생이었었는데 한 7명이서 그때 모였었는데 그 중에 한 5명이 미 해군 애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잠수함 함장이 있었어요. 함장이. 핵잠수함 함장이 있었어요. 딱 있어요. 근데 핵잠수함 함장이 조지아 텍인가 어디인가 거기에 원자력 공학 박사예요. 탁월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했던 사람이 중령인가 그랬었는데 굉장히 전문가예요.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하더니 딱 기억이 나는데, 핵잠수함은 딱 두 개래요. 큰 기와 큰 심장이래요. 큰 심장은 원자로고, 그러니까 원자로 고장나면 안 되고, 큰 기가 소나. 그 두 개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1%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의 신뢰도, 1%의 더 이 잠수함 찾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너의 커피 쓰는 돈, 그리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펀드를 갖다 오엔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 해군 연구소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네가 개구리를 연구했었을 때 다 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후처리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퍼레이셔널한 것들이에요. 오퍼레이셔널.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거 하셨겠지만은 구글의 자동차에서 컴퓨터 비전, 거기에 머신러닝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 오퍼레이셔널 저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또는 어플이죠. 그런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똑같은 머신러닝이 들어가지만은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나 공학하는 사람들은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화돼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 저도 한 3, 4년 전에 머신러닝을 이렇게 하는 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피가 굉장히 재미있고 넓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공학이나 이 전자나 다른 쪽에 했던 사람들은요.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약간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 공학에서 기계학습은 아까 말한 대로 신호 처리나 뭐가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학습이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 밖에 모든 이런 것들은 디시전 메이킹이나 뭐 그 밖에 뭐 시뮬레이션이나 프리딕션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후반기, 그것도 후반기긴 그냥 물론 자동이지만 후반기 피처가 다 적어됐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이런 얘기해요. 좀 이따 하겠지만은 어려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누가 못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기계학습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학 쪽에서 기계학습은 워낙 선처리, 프리프로세싱 쪽이 워낙 터프하고 깊은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 타이틀이 엠베드드 돼 가지고 쓰이고 그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기계학습은 주로 후처리 그리고 아무리 그야 물론 비즈니스 도메인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잠수함이나 그런 데 같이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쪽은 아니거든요. 컴퓨터 비전에서. 그리고 제가 했었던 그런 쪽도 아무리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무슨 CRM에 가던가 어디 가던가 하게 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비즈니스 로직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 머신러닝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쓰이지 않나. 그리고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묶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빨리빨리 나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은 모르지만 이거를 하면서 최근에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도 제 동료들 중에 그쪽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자세히 잘 몰라 이런 쪽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요? 너가 하는 쪽이 이쪽에도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어할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거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오래 좀 해오다가 앞으로 더욱 데이터가 많이 배출될 것이기에 그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하다못해 뭐 센서 데이터도 무지 많이 만들어요. 이들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게 되면은 높은 확률 yes. 만약의 경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 쓸모 없어 하게 되면은 각광받을 것이 있어요. 빅 데이터가 아니라 빅 덤프입니다. 빅 덤프. 어떻게 데이터 중에서 쓸모없는 거를 잘 이렇게 미리미리 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쓸모없는 데이터를 앞으로 쓸모없는 데이터를 잘 버리는 것을 잘 이 프로그램이나 이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좀 누가 돈을 벌 것 같아요. 저는요. 아까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지만 사이언티스트는 불분명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잘못되면 얕은 지식, 허풍하고 동일시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도 막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몇 년 전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미 데이터를 굉장히 깊이 이용하고 그리고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런 도메인 날레지나 전문가 집단이 계속 그 도메인 날레지가 현재와 같이도 그렇게 계속 중요해질까? 머신러닝이 발달되게 되면은 그거 진짜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요즘에 어찌 생각하면 머신러닝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도메인 날레지가 어디까지가 도메인 날레지가 어디까지가 이건가? 그래서 사실 조금 생각하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할 것을 강요받을 수도. 제가 어디죠? 테라데이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는데 입사를 하고 나가지고서 제가 무슨 스페셜리스트 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면 됐어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뭐냐? 그것도 굉장히 좀 아리까리해요. 그게요. 강요받을 수 그러면 어떤 분야냐? 그러면 무슨 뭐 제조 분야냐? CRM 분야냐? 그럼 제조하고 CRM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뭐 다르다고 그럴 수 있죠. 뭐 반도체 라인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쪽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고 뭐 20년 동안 그러면 CRM 그래 CRM 좋게 CRM 그러면은 그렇게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쪽에 이미 전문가들은 없냐? 뭐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할 때 전문 분야의 날레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문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있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특별한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제너럴리스트냐?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답을 몰라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냐 그럴 때 나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새로운 분야는요. 그거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습 능력이지. 학습 능력이죠. 얘가 얼마나 많은 분야의 그 기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학습을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 R을 한 달에 배울 수도 있고 일주일에 배울 수 있어요. 옆에다 R책을 옆에다 놓고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옆에다 놓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어고 언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편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부 다가 앞으로 이거를 디파인 할 것 같고 이거는 그 누구한테 물어봐더라도 답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책 내는 사람들이 또 그 반드시 머신러닝의 대가라고 여러분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제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했으니까 AI나 머신러닝 하는 친구들이 놀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냐? 저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항상 했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개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연습이나 아니면 그 의뢰받아서 한 것들 중에 그 엑스퍼트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 데이터 먼징 같은데 노력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할 때 뭐 타임 시리즈를 하는데 전혀 타임 시리즈도 아니고 뭐 시간도 오차나고 뭐 여러 개를 다 뭐 머지 시켜야 됐고 그래서 빈 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리그레이션으로 임피테이션하고 뭐 온갖 해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데이터 먼징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랬을 때 제가 딱 생각하는 게 그러셨어요. 이 데이터 먼징을 갖다가 그나마 좀 데이터 먼징이 많은 거는요. 데이터가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데이터 뭐 이렇게 모델을 만들기에 적절한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들기에 적절하냐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의 테이블로 다 만들 수도 있고 뭐 쪼갤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인데 여하간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나는 생각은 있는데 그 데이터 먼징이 많은 것들은 물론 많은 것들은 프로그래밍이나 뭐 툴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형태로 옮긴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많은 경우도요. 정말로요. 짜증 엄청나요. 그냥. 엄청나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짜증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 누군가가 그냥 물론 내가 생각하는 레벨로 탁탁탁탁 뭐지 모르지만 데이터 먼징을 잘 만들어주는 툴이 있으면 저는 돈 벌겠다. 내가 만들어볼까. 그건 생각하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이나 AI 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런 데이터 먼징해주는 툴을 만드는 애가 지금 나는 30명은 미국에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난 의심을 안 해요. 제가 조금 해보니까 그렇게 내가 니즈가 있는데 저걸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누군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끊임없는 자동화를 추구해요. 자동화 추구합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데이터 먼징을 많이 했었고 머신러닝 하기 전에 왜냐면 데이터가 그리 같거든요. 그런 거니까는 거기에서 뭐 그 당시에는 유닉스로 뭐 아우크나 SED나 뭐 그밖에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프로그램 짜면 되니까요. 대신에 이거를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걸 자주 해야 되니까 자주 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 먼징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싫고 그래서 자동화를 추구할 것이다. 내가 이거는 거의 확률 99%는 저거 믿어요. 먼징은. 그리고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 그거 자동적으로 그 테스트 해주는 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진짜 베이지언이나 어떤 식으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5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런 것으로서 어플이나 서비스가 계속 출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유용하지만은 또 경쟁 상대도 되고, 이제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한테 하게 되면 그 빅데이터는 어떻게 될 거냐 하게 되면 빅데이터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빅데이터 쪽에서는 앞으로는 많지만은 그 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빅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노이즈죠. 쓸데없는 데이터가 더 빨리 늘게 되게 되면 진짜 그거 꽝이죠. 예. 그랬을 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저걸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옛날에는 한동안에는 데이터가 크면 좋더라 그런 얘기가 쭉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알고리즘도 좋아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여하간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요즘에는 하둡도 코딩이나 이걸 하는 걸 강요받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공부해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클라우드가 결합되면서는 애널리틱스 에서 서비스로의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미국에서 펀딩을 많이 받고 있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비즈니스 모델 삼을 건지는 걔네들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느꼈던 건데,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 되는 건데, 이래요. 요즘에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그 데이터 사이언스 많은 슈퍼바이즈 러닝에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현재의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고민이 뭐였냐면 말이죠. 이게 데이터나 이것들이 스테이셔너리 하지를 않는데 이게 되지 않는데 계속 변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여간간의 과거로 배운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이걸 한다는 게 너 그 진짜 그 데이터 그 모델에 너 얼마나 그거 믿을래? 진짜 그 얘기를 어떤 때 어떤 녀석이 하게 되면 진짜 황당해요. 대답을 하게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 이렇게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는 이게 스트리밍 러닝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러닝 모델 자체가 픽스된 게 아니고 계속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실제로 옛날부터 쓰고는 있었어요. 항상 이런 것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머신러닝에서 큰 것들은 앙상블 러닝과 꽤 됐죠. 그리고 요즘에 하는 이제 딥러닝입니다. 앙상블 러닝은 그냥 물론 여러 개의 베이시스 러너가 있어가지고 기초 베이스가 되는 러너가 있어서 그 베이시스 러너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여하간간에 그걸 다시 뭐 베이전으로 한다던가 다시 그렇게 메탈 러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죠? 그 마신 러닝 요즘에 뭐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러죠. 집합지성. 머신 러닝의 콜렉티브 인텔리전스죠. 예. 근데 콜렉티브 하다고 해서 반드시 콜렉션 하는 녀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같이 모여가지고 3000%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딥러닝, 그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저러 요게 나옵니다. 딥러닝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저것들 때문에 요즘에 머신러닝 하는 쪽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딥러닝은 많이 하는 쪽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해서 딥러닝이 왜 중요할 것 같으냐 됐었을 때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딥러닝이 많은 게 피처 엑스트랙션인데 피처가 얼마나 중요하냐. 피처 엑스트랙션 자체가 거기가 도메인 날레지가 있다는 거 아니냐. 지금은 사람이 했었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진짜 참 아주 재미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냥 짧게 그냥 잠시 그냥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이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